네, 자이언트TV 유동원의 픽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Q&A 답변으로 먼저 코너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짝반짝 님께서 질문 달아주셨습니다. 네. 개별 종목보다 ETF가 마음이 편한 것 같은데 여전히 투자자로서 관심은 개별 종목에 많이 갑니다. 포트폴리오를 개별 종목과 ETF 반반씩 구성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쵸. 뭐 지금 보면은 뭐 대부분의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EMP 펀드라고 얘기해서 EMP에 들어가려면 ETF가 절반 이상 그리고 이제 절반 정도를 종목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도 그렇게 하니까 원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목 투자를 하면은 성공과 실패할 확률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번 또 성공을 하면 엄청난 수익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내가 그 전문가인가 하는 부분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고 남의 하는 얘기만 들으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그냥 ETF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을 수 있고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왜 ETF가 좋냐면 분산 투자를 해주는데 그 분산 투자를 인덱스화 시켰기 때문에 비용이 적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더 높은 편인 거고요. 그 다음에 턴오버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진 또 않아요. 물론 일어날 수는 있으나. 그리고 또 턴오버가 일어날 때는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탑 10이 있었다면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탑 10이 또 탑 10에서 빠져나오고 다른 탑 10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ETF를 활용을 하면 알아서 ETF가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반반씩 구성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절반 ETF. 그렇지만 이제 내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ETF의 비중을 더 높이던가 더 낮추던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준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주가가 디스카운트 됩니다. 문제는 펀더멘털은 좋은 주식 같은데 왜 수급에 문제가 생기냐는 질문인데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본부장님의 분석은 무엇인가요? 라고 아마 지난번 방송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엄청 부진했을 때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자,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엄청나게 멀티플이 높잖아요. 전 세계 어떤 국가들보다 멀티플이 높아요. 그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의 60%가 넘죠. 근데 계속 자금은 글로 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치킨 앤 에그 퀘스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시장이 정말로 거래하기가 좋고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의 움직임 자체가 수익성에 맞춰서 펀더멘탈에 맞춰서 움직일수록 거기에 대한 수급이 좋아지는 거죠, 계속. 우리나라는 보면 뭐 여러 가지 구조상 솔직히 너무 단타 위주예요. 모든 부분들이 뭐 금융사들의 상품이든 뭐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든 뭐 아니면 규제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뭐 세금 관련된 부분이든 그래서 한국은 워낙 단기 위주의 어떤 투자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럼 여기는 수급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든 해외 투자자들이든 어떤 투자자들은 좀 더 편하게 투자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사람의 이 수명이라는 게 외환 트레이더, 뭐 엄청난 초단타의 이 변동성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 오래 일 못해요. 왜냐면 거기에 막 신경을 엄청나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시장일수록 수급이 그냥 많은 돈이 거기서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처럼 뭐
그 퇴직금, 뭐 모든 부분이 다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장기 투자를 했었을 때 세금 혜택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자꾸 수급은 글로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이 디스카운트 요소는 수급이 문제이긴 한데, 오히려 그 첫 단에 기업들의 구조, 뭐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그 이익 중에서 세금을 내는 게 거래세를 내잖아요. 예. 오히려 그냥 들고 있었을 때의 수익이 난 거, 평가 이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기 차익 실현 이익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냥 샀다 팔았다를 자꾸 하면서 또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하면 거래가 많이 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는 제가 볼 때는 수급의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변하고 있어요. 2023년부터 ISA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023년부터 양도세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당연히 거래세를 낮춰야 될 거고, 그죠? 그래서 구조상 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을 이제 도모하게 되면 어떤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문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뭐 대형주들이 코스피 200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수급이 안 좋은데 이쪽에다가 아무리 펀드멘트 좋다 하더라도 돈이 몰리면 다른 쪽에서 빠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보통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안 넣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액티브 펀드도 당연히 삼성전자를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을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 특히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로서 판단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석리 이호석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최근 랩리서치 관련 투자 의견과 자료를 공개하셨는데요. 랩리서치에 대한 투자 의견이나 시각이 그동안 바뀌신 건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바뀐 거 없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그 이번 주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해드렸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어떤 반도체 업종, 메모리 쪽이라도 반도체는요, 미국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목숨 걸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왜 거기 가서 공장을 만들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지향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때 왜 제가 자꾸 메타버스 뭐 관련돼서 반도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들어오고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가 갖다 붙여지는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랩리서치 당연히 좋죠. 반도체 장비 회사고, 지금 저희가 펀더멘탈 쪽으로 분석을 했었을 때 상승 여력이 세 자릿수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종목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투자를 하기에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잖아요.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투자를 했더니 엔비디아가 너무 잘 나갔어요. 네. 그냥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수익률 올해. 근데 다른 속스는 막 역대 최고치를 막 찍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ETF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 그 산업에 대해서 지금 시각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그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가 패블러스든 파운더리든 아니면 메모리든 결국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할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무어의 법칙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반도체는 많이 올랐어요. 거의 지난 2008년 바닥 대비해서 지금까지 뭐 몇십 배 올랐지만 한참 더 갑니다. 네. 오미크론을 통해서 사실 또 조정을 빌미로 이제 감화할 만한 섹터로
메타버스라든지 전기차, 자율주행, 또 반도체, 바이오 이런 좀 주요 업종, 또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지목을 해주셨는데요. 유막 섹터 가운데서도 특히 이번 오미크론 조정 국면에서 담을 만한 좀 탑픽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저는 무조건 반도체예요. 반도체.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반도체는 이미 엄청난 이 구조 조정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회사들은 다 수익성이 좋고, 여기에 지금 오미크론 관련돼서 메타버스가 성장을 한다면, 뭐 좀 메타 쪽으로 간다면 더더욱이 이쪽에 수요는 엄청날 거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디오, 이 시각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요, 비디오가 들어가는 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왜 자율주행이 또 중요해지냐? 당연하죠. 계속 이걸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든 자율주행이든 이건 반도체의 전체적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통해서 어떤 테스팅을 해본다. 그죠? 미리미리 테스팅을 해본다 할 때는 정말 엄청난 수요가 계속 일어나니까 저는 뭐니 해도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원자 재발 뭐 인플레 압력을 우려하는 것도 있고, 또 오미크론이 반대로 또 당장은 그 WTI 가격 기준으로 이제 60배럴당 60달러대에 달할 정도로 또 급락을 시키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에너지 구조적인 전환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기존의 전통적인 뭐 석유나 에너지 기업들에서도 항상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담아가자는 말씀을 예전에도 해주셨었는데요. 그 전통 에너지 산업 섹터는 어느 볼까요? 정도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보면 유가가 5% 급등하고 있어요. 네, 71달러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결국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요, 메타버스든 전기차든 앞으로 이 온라인으로서 엄청난 어떤 AI를 활용을 하는 것이 생기던 전력 소비는요, 많이 늘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슈퍼컴퓨터가 모였을 때 필요한 전력량 엄청나죠. 그다음 가상화폐 시장에서 그걸 채굴할 때 들어가는 전력은 엄청나게 높아지죠. 전기세가 PC방에서 채굴하는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왔다 이런 뉴스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의 수요는 계속돼요. 근데 이제 왜 유가가 빠르게 올랐고 유가에 대한 걱정을 했었냐면, 우리가 에너지원 중에서 석유와 이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해타산이 틀릴 거 아니에요. 이미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많이 석탄 관련 플러스 뭐 석유 이쪽에 광산을 많이 들고 있고 막 이런 회사들이 있을 경우, 또 미국도 정권을 봤었을 때 공화당은 아무튼 텍사스가 텃밭이고 이쪽은 석유 관련 쪽이 많다. 생각해 보시면 이쪽의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쪽이 있겠죠. 근데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 석탄, 환경, 뭐 그다음에 석유, 뭐 한정적인 뭐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가야죠. 신재생 에너지 넘어가야죠.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게다가 수요는 앞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석유 관련된 그 전 세계의 subsidizing, 즉 혜택을 주는 규모가 얼마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뭐 에너지 지원금 쪽은 석유 쪽이랑 유가 쪽이랑 예. 예. 뭐 미국 GDP 한 5% 정도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적어도 500조가 넘는데요. 예. 원화로. 예, 500조. 그러면 지금 그 정도의 어떤 혜택을 줄이고 반대로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이쪽 석유 관련된 쪽의 투자가 많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서의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요와 공급 차원에 있어서 점점 더 유가가
빠지기도 힘들고 또 오르기도 힘들고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70달러에서 80달러 수준이면 이미 이 석유 관련된 회사들이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단 말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셰일가스 회사들이 지금 ROE가 20%대 30%대 나온단 말이죠. 유가가 80달러 수준까지 올라오니까. 그러면 70달러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20%의 ROE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더 올릴 필요도 없고 더 떨어뜨릴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수급은 거기에 맞춰져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든지 셰일가스 회사들이 펌프를 틀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 오펙 플러스가 증산,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증산하냐 안 하느냐. 언제든지 풀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 수급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커버를 할 수 있냐 없냐. 뭐 그게 아니면 원자력이 커버를 하느냐. 뭐 이런 거의 문제의 차이지만 어쨌든 잘 생각해 보시면 에너지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좋게 보셔야 되는 거죠. 중국 정부의 부양책을 또 중국 하이드체 투자의 뭐 기회로 삼거나 삼아 보자면 어떤 또 리스크나 뭐 기회가 남아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은 모든 어떤 구조적인 게 주식시장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자본시장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부동산 시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걸 가지고 엄청난 어떤 그 자산 가치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퇴직금도 연결돼 있고 모든 부분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중국은 뭘까요? 부동산이에요. 만약에 부동산이 폭락하잖아요. 나라 망해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놔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주식시장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막으려고 하겠으나 그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한다? 10% 빠진다? 그런 부양책 무조건 내놓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시는 게 중국이 쉽게 망할 거냐? 안 망해요. 망하기 힘듭니다. 지금 같은 구조에서 망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헝다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을 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물갈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되는 회사들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또 좋은 회사들을 건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부양책 또 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폭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문제가 터졌고 거기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면 또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빠질 거예요. 하이힐드를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미국 금리가 0%에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지금 한 4%? 3%대 중반 이 정도단 말이죠. 근데 중국은 지금 금리가 3% 정부 금리가 근데 20% 갔잖아요. 그러면 떨어진다 그러면 10%대로 떨어져야죠. 결국 그것도 높은 금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환경이 온다면 이거는 전 세계에 또 닷컴 버블의 재현 현상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또 중국이 유동성을 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유동성이 지연이 되고 중국이 유동성을 푼다라는 뉴스까지 더해지면 저는 앞으로 거품이 만들어질 확률이 긴축을 통해서 어떤 붕괴가 일어날 확률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하이힐드에 투자를 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중국은 그럼 그냥 차라리 심천 지수를 투자를 해라 주식시장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전 세계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생각해라. 그래서 저는 뭐 환율의 움직임,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움직임, 미국과 중국의 어떤 마찰, 앞으로 이 패권 싸움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거품을 잘 준비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반도체 투자나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을 볼 때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많이 말씀하시지만 결국 미국 안에서 뭔가 반도체 제조 역량 처음부터 끝까지 수직 계열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 같은데 그런 뭐 투자를 할 만한 좀 후보군을 좀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판을 새로 깔고 있는 거죠.
뭐 기존에 있는 그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당연히 지금 중국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보다도 우리나라와 대만과 연관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쪽을 자꾸 지금 편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봐라 이렇게 되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 수요를 자기가 커버하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반도체는 안 건드릴 거고요. 당연히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쪽에 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속스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다른 뭐 반도체 ETF들 그 다음에 중국은 대만은 관련된 파운드리 쪽 대만 관련 ETF 왜냐하면 대만은 ETF를 사면 반도체가 절반이니까 네. 대만 관련된 ETF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MH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반도체 중에서 대만 비중이 제법 커요. 10%가 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대만은 그쪽으로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뭐 저는 제가 지금 직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종목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래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램 리서치 뭐 관심 있고 테라다인 관심 있고 그 다음에 ASML 뭐 당연히 관심 있고 이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죠. 예. 예, 나머지는 다 제가 들고 있어서 얘기를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자이언트 TV 유동환의 피 2편 저희 구독자님들 질문과 또 저희 시장 상황에 따른 저희 코너의 자이언트 TV에서 준비한 질문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동환의 피 3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